3편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 경제해법입니다. 지금까지 좀 정부에서 접근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번 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주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수준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최소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총량이 부족해서 그러냐, 부의 총량,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냐. 사실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사실 많은 시기잖아요. 네, 편중돼 있는 거죠. 결국은 편중된 거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무책임한 거죠. 좀 무책임한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거. 이게 정치니까 실용적이라 해야 되죠. 그 우리나라의 아주 그 고질적인 편견이랄까, 또 우리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또 부족함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우파래야 경제가 흥한다. 경제는 보수가 잘해 이런 거요.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그 가짜 전설입니다. 그게 진짜 가짜거든요. 네. 이건 진짜 가짜 맞습니다. 그 정말 머리를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쓰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장악할 때 반드시 국민들의 부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획일적인 무슨 블루프린트를 제시하기 전에 그 리더십에 올바른 그 의가 있으면은 이 정의감이 있고, 그리고 공자도 그랬잖아요. 불안과 적은 거를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환불기운이다. 그게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바르게 하면 되는 거다. 네. 그 바르다는 말 자체가 아주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두고 볼 적에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네. 왜냐면 이념이라는 거는 이 머리 쓰지 못하는 놈들, 이거 그냥 저 뻥꾸라들이 이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누구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왜 빨갱이냐를 제시하는 그 빨갱이 적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한다. 이걸 그 사람들 머리에서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조순 선생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네. 과거에 그 양반이 한화학의 대가예요. 아주 서구적인 경제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학의 율곡 특히 아주 대가입니다. 그 양반이 나보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 경제라는 게 잘 모르겠다고, 그 경제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항상 하는 말이,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영어의 에코노미로 생각하는데, 경제라는 거는 그 경세 재민이야. 경세 재민이니까 나라를 제대로 바른 위치에 세우고 백성들을 그 삶에서 도탄에서 구해주면은 그게 바로 경제야.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경제 문제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그 어떠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을 장악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하도 이념 이런 거 좋아해서요. 저도 이념 그런 거 하나 보시나. 무슨 리즘을 그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먹사니즘. 네, 먹사니즘은 근데 좀
약간 좀 없어 개념이 보이죠? 좀 좁지 않나요? 좁죠. 그죠? 먹고 사니즘에 네. 이제 준말인데 먹사니즘. 기능적이고 물질적이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래서 약간 물신숭배 같은 느낌? 더, 뭐 잘사니즘으로 바꿨습니다. 잘사니즘이 있잖아요. 그 화이트헤드가 네. 아주 대단한 철학자죠. 20세기. 예,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예. 분이죠. 그 양반이 인간의 이성의 기능은 세 단계가 있다. To live, 사는 거. 그 다음에가 to live well,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to live better, 더 잘 사는 거. 사는 거. 그런데 이성이라는 게 수학적인 머리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 잘 사는 거. 근데 여기 그 잘사니즘인가? 네, 목사니즘 잘사니즘이죠. 잘사니즘 보면서 이거 저 화이트헤드 말 같은데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더 잘 사니즘으로 가야 돼. 더 잘사니즘. 제가 그 출처를 솔직히 밝히면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먹고 사니즘. 그래서 한 글자 뺀 거예요. 먹사니즘이. 고자 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부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네. 잘사니즘으로. 예. 근데 이제 잘사니즘은 먹사니즘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넓죠. 느낌상. 같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사니즘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네. 잘사니즘은 약간 인문적인 보통 우리가 인문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제가 그래서 느낌이. 구분을 했는데요. 먹사니즘은 채소 생존에 관한 거예요. 기본. 그렇지. 기본 뭐 생존에 기본, 관한, 그, 예, 기본 화이트- 생존에 관한 그래요. 거고, 예. 예, 기본 생존에 관한 거고, 그래서 고통 없는 삶, 약간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근데 잘사니즘은 좀 단계를 높여서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죠. 행복한 삶, 단계가 좀 높게. 자부심을 그건 느끼는 약간 삶. 약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은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이유가 네. 이제 미시적으로 작은 문제들도 많지만 대통령은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우선 수출이 엄청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이제 작년에 무역 흑자 났다고 그러지만 그 수입이 줄어서 흑자 난 거고 수입이 줄면 그 다음 시기에 수출이 또 더 줄어요.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수가 부진합니다. 지금 그게 제일 35개월 문제죠. 이상 계속 내수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세 번째는 이 부자 감세 해줘가지고 균형 재정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나라 빚이 세수 결손도 나고 100조가 늘어났어요. 예,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불경기라서 국세 수입은 안 느는데 안 그래도 그걸 감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령으로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몇십 조씩 해마다 적게 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우선 수출 안 되는 거는 정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불경기인데 정부 지출이 줄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이 줄은 이유가 이게 부자 감세 때문에 불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 이게 세 개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맞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진단하시죠. 그러면 우선 뭐부터 제일 먼저 손댈 수 있을까요? 대책은 원인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대외 여건은 우리 마음대로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뭐 바꿔가지고 갑자기 경제 용토를 늘리거나 대외 여건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가 많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수 문제입니다. 내수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 교정할 여력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하는 거죠. 그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책 한 권 보면 제일 위험하다면서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죠.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네, 안 그러니까 읽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방임, 방치. 근데 실제로 시장이 방치돼 있어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시장과 분리된 정부,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문제는 지금 상당한 여력이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네, 하시겠다. 그거부터 해야죠. 그럼 지금 자영업이 지금 뭐 요식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국내 여행 관련
각종 그 업종들 이런 데가 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여력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된 겁니다. 네, 일단 이걸 복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정부 역할은 원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회교과서.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 예. 생산, 소비, 조정. 예. 이 역할이 있는데 조정을 하는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부채질을. 해야 되는 받쳐주고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떼버리니까 정부 지출이 줄어든 데다가 사실 해야 될 역할을 안 해버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더 줄어요. 더 줄이니까 더 떨어져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교정을 해줘도 상당 정도 개선될 겁니다. 예. 성남에서 뭐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지금 자잘한 거 많이 했죠. 그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예, 네. 저 중앙정부 운영은 성남시하고는 볼륨이 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예를 들어 성남에 그 골목 상권들이 다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보증금도 없고 뭐 권리금도 사라지고 뭐 시장에 뭐 예를 들어 금호시장 3분의 1이 막 비고 있었는데 사실 큰 돈은 안 들이고요. 그 재래시장들이 성남은 거의 다 살아났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지출을 조금 늘리는 정도 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걸로 그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성남시 빚도 다 갚고 하면서 그걸 했잖아요. 빚도 예. 갚고 그건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지출이 그 동네에서 좀 회전이 좀 되니까 작은 돈으로 성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에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단순하게 보면요. 돈이 1억이 있는데 누가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동네에 막 돌아요. 그 100바퀴 돌면 100만 원이 1억이잖아요. 그게 경제거든요. 순환이죠, 경제는. 순환이죠. 예. 근데 이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손을 떼가지고 이 순환 자체가 막혀 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외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개 나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요. 대북비라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어요. 아, 그거는 미국에서 오는 돈이 끊어져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꼭 미국에 돈 없다고 돈 안 온다고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 지휘탑이 사라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 악순환이 사라졌죠. 그 장기적인 경제 정책으로 가기 전에요. 네.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한중 관계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난 몇 년간 미쳐왔다고 저는 보는데.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한국이 중국과 척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협중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지배층에서 하여튼 그 지난 2, 3년 동안 만들어온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그 협중 그런 이 중국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중국을 그렇게 대적시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이란 마켓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고 중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충분히 동반자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정세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중일 경제 이 공동 대처라고요. 그것이 유럽연합보다 더 커진다고.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일이다 뭐 친일 뭐 이런 그 지저분한 걸 떠나서 일본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우리 품 안에 안고 그러면서 대등하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 전 세계가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 네. 기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거요. 매우 어렵죠. 사실은 이제 과거하고 달리 최근에는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참고할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 작전, 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럼 그게 다냐?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데에서 협력을 해요. 필요한 부분은 또 협력을 한다고. 협력, 경쟁, 대결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대결 국면만 보이죠. 그것만 하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한국시켜 가지고 하고. 네. 그러나 어쨌든 대결 국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실제는 어려워요. 네,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한미 간 협력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토대 비슷해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아까 말한 일본 관계도 저는 제가 사실은 매우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협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서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된 걸 좀 하자. 과거사 문제, 또 뭐 독도 문제 이런 것들, 그 싸우는 거 싸우고.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나 예를 들면 문화사회적 측면은 뭐 그것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주먹질하면서 왼손은 잡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것도 실용주의. 그것도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왜 뭐 쓸데없이 모든 걸 싸우는 데다 투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척질 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붙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연관성이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이 소련이 강대할 때는 네. 강대한 국가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소련을 이제 지정학적 라이벌로 네. 규정을 하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중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닉슨 때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좋아져서 쭉 잘 오다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리고 소련은 해체되고 그러면서 중국 GDP 규모가 총액이 미국의 약 70%에 다가서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라이벌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게 오바마 때부터인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걸 이어갔고 지금 트럼프 2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봉쇄하는 노선을 쓰면서 아시아 태평양 쪽을 그 봉쇄선으로 조직하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스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을 하고 그거에 호응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 내부에서는 협중 정서를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 노선에서는 반중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중 무역 관계가 파탄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외부 충격이 왔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압력은 계속될 텐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께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지정학적인 대결 이거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느냐. 그렇죠. 일단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대개 이건 답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신 것처럼 일단 중국하고 우리의 이 관계 문제는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거의 밀월처럼 느껴지는 한 20년 전쯤 중국이 한국을 볼 때 새로운 모범이에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거의
그렇죠. 지배라고 하는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했죠.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의 안 보이는 경제 제재였어요. 예. 국민들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요인이 됐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좀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이게 지금의 그 한중 그 갈등의 한 큰 원인이 된 거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동아시아 그 세력 관계의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외교사에서는 1강 국가가 2강 국가를 언제나 견제를 하는데 그렇죠. 2강 국가를 견제하는 방법은 3강하고 손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 우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러시아, 일본, 뭐 미국 하여튼 이 중국이 모든 강국이 이렇게 직접 와닿아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 국제관계에 거의 그 피봇 아주 축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예,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 정나라라든가 노나라든 약소국이라도 그 외교관계 책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합종연행으로. 네. 합종연행으로 국력이 약해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으로도 뭐 10대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7등쯤 한다고 7등쯤 하는 5위입니다. 강국이고 5위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도 이거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5대 공사 강국입니다. 예. 앞으로 되시면은 뭐냐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악인데. 이 맥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쓰임새를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고 특수관계가 됐죠. 예. 우리 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우리한테 매우 위협 조인이 됐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 관계 개선될 때 우리가 제3도 협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쓸모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그 어떤 전문가는 무슨 노벨 평화상 얘기하는 건 헛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상금을 한 1억 불쯤 주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돈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을 하면 북한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 예. 파나마 운하 뺏어오겠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린란드를 네.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 아니면 팔아라. 예.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네.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 이거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다 피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로 항로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냐.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교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 우리한테 기회죠. 예를 들면 이제 해양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국하고 사이에. 그렇습니다.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죠. 북극 항로 문제,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해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다만 잘 관리한다면 아니면 다 뺏기는 거죠. 이제 좀 예민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느냐? 어떻게 헌정 질서와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느냐? 화합과 봉합의 차이를 이재명 대표가 사편에서 속 시원하게 밝힙니다.